네, 염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 바로 밑에 와 있거든요. 바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런 데로 불러주시네요. 네, 그러면 오늘 첫 손님을 모셨는데요. 리딩투자증권의 헤지펀드 운용본부에 있는 염상훈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염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네, 일단 제가 첫 손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영광입니다. 예전에 SK증권에서 채권 애널리스트로 한 7년 정도 채권 영업, 운용, 이제 IB, 돌고 돌아 현재는 리딩투자증권 헤지펀드 운용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염상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헤지펀드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아니라 소규모의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을 모아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펀드라고들 보통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운용 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헤지펀드가 그냥 사모펀드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관들 자금도 굳이 공모로 모으지 않아야 되는 경우, 공모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기관들 자금 사모펀드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요새 좀 어떠세요? 아, 운용 수익이 좀, 네, 개인적인 걸 여쭤보는 거죠? 아, 아니요. 개인적인 개인적인 거 거? 말고 지금 회사. 회사. 본인의 운용 수익. 회사.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주식 롱숏 펀드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헤지 펀드잖아요. 네네. 예, 저희는 그런 펀드는 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좀 대체 투자 자산 위주 혹은 비상장 주식,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지금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는 운용 네. 수익이 잘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거를 좀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저희와 상관이 네네.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요? 네, 저희는 아. 대부분 고정금리형 상품 혹은 현재 수익률이 변하지 않고 있는 비상장 주식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송 말미에 이분의 운용 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좀 구체적으로 그러시죠. 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유동성과 코로나19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한쪽에서는 유동성의 힘으로 굉장히 강하게 잡아당기는 반면에 그 정반대편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 공포감이 서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유동성 하면은 모든 세계의 금융시장이 집중하는 기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연준의 유동성을 믿고 지금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자산이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준의 유동성 정책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 그 첫 번째부터 별로 동일하지 않는데, 네네. 팽팽한 줄다리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일단 팽팽하지 않죠. 그래요? 완전 원사이드하게 게임이 끝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가 네.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많이 붕괴했다가 네. 이미 웬만한 종목들이 전고점을 뚫고 날아간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네네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이쪽에서 땡기고 있고 이쪽이 유동성에서 땡기고 있는데, 네네. 유동성이 완전히 땡겨서 저 멀리 가 있잖아요. 이미 그럼 지금 예. 계속 더 랠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네. 숨고르기 국면 아닌가요? 그 숨고르기를 며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네. 그냥 코로나 저점 찍고 3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네. 원사이드하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어디 숨을 고르고 있나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요? 주식들이. 근데 일단 가장 우리가 알기 지금 쉬운 종목들은 코로나19는 그러면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코로나19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다시 한번 또 2차 확산이 일어나고 네네. 그런 일이 생겨서 또 다시 한번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또 어마어마하게 박살나고 그럴 수 있겠죠, 물론. 네네. 그럴 수 있겠는데, 이런 건 확실히 있는 거죠.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멸망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하나의 확신만 있으면, 네. 하다못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인이 다 걸리고 누군가는 어느 정도 좀 사망자 나오고 죽고, 근데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면역 항체가 형성이 되고 네.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살긴 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걸로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깔아두고 생각을 하면은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달라진 거는 그동안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던 여행 못 가고 가던 놀이공원 못 가고, 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집에서 더 많이 있고, 그래서 넷플릭스 보고, 그래서 결국 핸드폰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고, 네.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주문하고 있고, 네. 삶의 형태와 패턴이 크게 바뀌면서 수혜를 보는 산업들이 명백히 나타나잖아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들의 주가는 지금 또 완전 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코로나는
이쪽에서 땡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사이드에서는 이 유동성이랑 같은 편에 서서 땡기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줄다리기는 이미 거의 많이 이쪽으로 기울어 있는 거고 네. 전 이게 쉽게 끝날 걸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종료가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네. 이 유동성의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저는 일단 유동성이란 단어 자체가 늘 와닿지 않는 단어라서 네.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네. 우리가 유동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 연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중요하냐 이거죠. 네. 미국이 뭘 하길래? 미국이 지금 하는 거는 연준이 했던 거 중에 지금 제일 의미 있는 거는 2022년 말까지 그냥 기준금리 안 올릴게. 네. 이거는 완전한 약속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이런 거를 한번 안 지키면은 그냥 은행도 아니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그냥 지켜지는 약속이라고 믿으셔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럼 2022년까지 기준금리를 0에서 안 올릴 거야. 이거잖아요. 네. 이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자산을 매입하든 이런 거 그냥 곁다리로 있다 치고 네. 이게 주는 효과가 뭔지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네. 이로 인해서 미국의 채권 금리들이 다 그 언저리에 붙을 거잖아요. 이미 네. 붙었고 네. 그 일이 발생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상대적으로 금리가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작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는 예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0.5입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이미 와 있잖아요. 한국만 이런가요? 딴 나라들 다 기준금리 뭐 어느 나라 마이너스 가 있고 어느 나라 0 가 있고 어느 나라 우리나라처럼 0.5 가 있고 전 세계 금리가 다 낮아졌어요. 네. 근데 미국이 2022년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을 거야. 다른 네. 나라라고 크게 다르지 않겠죠? 다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돈을 뿌린다는 게 아니라 저는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 금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은 그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뭔가의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당장 기자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요새 개인적으로 뭐 하세요? 주식이든 뭐 집이든 뭐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세요? 네네. 늘 예전부터 안 해오셨죠? 네네. 그래서 지금도 안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나 이번에 주식장 이렇게 되고서 내가 코로나 저점에는 못 샀겠지만 네. 막 주가가 밑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서 나 신용대출 받으러 가야겠다. 아니면은 뭐 집담보대출 중에 일부를 주식을 좀 투자해볼까? 내가 가진 여유자금 중에 일부를 주식을 투자해볼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죠. 지금 뭐 각 증권사의 신규 계좌 개설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그렇죠. 하고 있고 고객 예수금 이미 개인이 이번 코로나 이후에 한 50조 정도 주식을 샀어요. 네. 근데 아직도 예수금으로 50조 남아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거죠.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개인들이 돈이 있다는 건데 그 돈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낮은 금리로 인하여 자신의 기회비용, 조달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뭐 운용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게 엄청나게 낮아지다 보니까 그래 갖다 쓰자. 네. 다 한다며 주식. 네. 지금 뭐 누군 대박 났다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시장이 크게 환호를 했던 것은 코로나19가 터지고 그 뒤에 나온 연준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이라고 보통들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 유동성 정책에 대해서도 한 번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 몇 달 사이, 한 2, 3개월 사이 시장이 크게 환호했던 유동성 정책이 금리 정책 이외에 지금 연준이 뭔가를 정부와 함께 시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거의 약발은 또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더 이어질 것인지를 한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건 되게 쉽고 간단하게 봅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고작 10년 전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하고서 미국이 어떤 행동을 했던가. 그때 했던 게 지금이랑 똑같죠. 기준금리 쫙 낮춰놨고요. 네. 0으로 만들어 놓고 각종 대출 프로그램, 자산 매입 프로그램 가동해가지고 네. 시장에 있는 그 금융자산들을 미국이 쭉 사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전자산들을 위주로 사들였죠. 왜냐면 그때는 안전자산 자체가 붕괴할 것 같은 위기감이 있었으니까요. 이번에 똑같거든요. 미국이 1차 양적, 2차, 3차 오면서 주가가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네.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쏘는 한 일단 뒷받침은 돼 있다는 거죠. 일단 저 뒤에는, 우리 뒤에는 엄청난 매수처가 나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돈을 쏘는 이유는 뭔가요? 자산 가격, 주식시장의 가격을 부양하기 위한 것인가요? 그건 아니면 아니죠. 네. 그렇다면 중앙은행의 본연의 임무인 물가와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금융시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그렇죠. 해주기 위해서 지금 네.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 중앙은행만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점이 하나가 있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최대 고용이라는 걸 중앙은행의 목표로 넣지 않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1번이고 뭐 경제 안정 정도의 애매한 문구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나라 중에 유일하게 미국만 물가 안정과 고용, 최대 고용을 동일한 수준으로 이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걸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때려 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측면을 연준이 생각을 하다 보니 기업이라는 실물 경제의 주체들에게도 도움을 연준이 줘야 되고, 그렇죠. 안 그러면 고용이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니까요. 회사채를, 유통되는 회사채건 발행시장의 회사채건 그것들을 매입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미국 금융시장이 이상이 있나요? 어떤 신형경색의 조짐이 보이나요? 뭐 코로나 발생 직후에 나타나는가 싶었는데 네네. 빠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빠른 대응으로 일단 그거는 굉장히 많이 잠잠해졌죠. 그러면 앞으로 추가 유동성을 기대하는 건 무리 아닌가요?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서 1차 끝나고서 잠깐 쉴 동안 애매한 모습 보니까 바로 2차 끝나고서 애매하니까 3차. 네. 완전 진정될 때까지 미국은 계속 돈을 쏟아부을 거고, 다른 나라들은 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정책에 공조를 할 겁니다. 돈을 쏟아붓는 방식이라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나왔던 대출 프로그램들의 한도까지 채우면서 유동성을 일단은 먼저 퍼볼 걸로 보시나요? 네. 지금 사실 자산 매입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조금씩 줄이고 있고, 저금리 정책은 사실 기준금리를 더 내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연준이 새로 추가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맞출 수 있는 카드는 대출 프로그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의 규모 확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뭔가 작동을 안 하는 모습이 혹시라도 나온다. 네. 그래서 뭐 주가가 불안해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다시 한번 신용경제, 그러니까 뭐 회사들이 조달을 자금을 잘 못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오려고 한다. 다시 자산 매입 프로그램 가동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미국 중앙은행은 이번 거에 있어서 너무나 가까운 선례를 봤다는 거죠. 네. 10년 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다시 금융시장이 돌더라. 네. 그러면은 오케이, 이번에도 뭐 까딱해, 애매해, 돈 그냥 부어. 돈 부어서 나오는 부작용이 뭐가 있냐 이거죠. 네. 돈 부어서 나오는 부작용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네. 근데 이제는 굉장히 많은 일반인분들도 이거를 많이 아시잖아요. 디플레가 무섭지 인플레 무섭지 않다. 인플레는 금리 올려서 잡으면 된다. 네. 디플레는 뭘로 잡을 거냐? 디플레가 오는 시나리오는 아주 간단하죠. 고용이 막 망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해서 물건은 찍혀 나왔는데 살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럼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무너지면서 디플레가 오는 거잖아요. 팀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던 중간에 코로나가 반드시 악재만은 아니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은 연준이 디플레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되나요? 연준이 무엇을 그렇게 우려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고용이죠. 고용이요? 네. 고용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그것도 코로나19의 큰 악영향 중에 하나일 그렇죠. 거잖아요. 명백한 악영향이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실물 경제를 크게 가로막는 악재인 것은 분명한데, 분명하죠. 그런 부작용이 나올 때마다 연준은 바로바로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면 크게 우리가 확신을 코로나19의 진전 상황 여부도 함께 체크를 하면서 연준의 발맞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될 것 같은데, 투자자나 일반인들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내가 여기서 지금 내 자산을, 그래서 롱이야 숏이야, 네. 내가 주식 더 사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네. 이 결론을 내야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보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죠. 저의 생각은 명확히 이번에는 그냥 뒷배가 마련돼 있으니까 우린 일단 모두 다 가야 된다. 그냥 한 방향으로 가자. 그냥 주식 다 사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유동성 장세는 어차피 안 끝난다. 정말 전 세계가 똑같이 또 하나같이 손잡고서 가장 저금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근데 물가 상승 우려는 누가 봐도 안 보이잖아요. 네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유가가 마이너스를 찍는 황당한 모습까지도 봤습니다. 이번에 인플레는 우려할 상황은 어차피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각국은 맘 편하게 그냥 돈 풀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가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숫자가 신기록을 계속 경신하면서 아직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사태는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연준이 거기에 맞춰서 더 강한 부양책을 쏟아낼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믿고 가자. 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코로나 엄청나게 뭐 그러니까 심각하죠. 네네.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 네. 어쨌든 전 세계 교류가 스탑돼 버렸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여쭤볼게요. 네. 제 개인적인 그냥 현재 저의 자산운용 방향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네. 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단기적인 뷰는 그냥 급등하는 거 따라가자입니다. 음, 어차피 지금은 너무 잘 되거나 아니면 잘 될 걸로 예상되는 산업과 안 되는 산업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영화관, 여행 이런 거는 뭐 당분간 답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뭐 IT, 그다음에 뭐 이커머스, 그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주식이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코로나 국면이 더 지속된다 하더라도 얘는 버틸 수 있는 산업 사이드로 보이고 있고 저는 지금은 그냥 달리는 말에 채찍질 가하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떨어지는 칼은 잡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주의해야 할 점. 여기서 이제 내가 뭘 보고 멈출 것이냐 이거잖아요. 네네. 미국의 그 주가의 상승 곡선이 멈췄던 때는 네. 양적 완화가 다 끝나고 네. 미국이 더 이상 자산을 매입하지 않을 걸로 예상됐었고 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자산을 파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걔네들이 산 게 대부분 다 채권이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걸 안 사는 방향으로 자산을 정리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죠. 불과 몇 년 전만 네네. 하더라도 그럴 때가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럼 그 시기는 최소한 지금부터 한 2, 3년 뒤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사자라는 생각인 거죠. 그걸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때 코로나가 왔을 때도 비슷한 마인드고 그때는 조금 더 에라 모르겠다는 사실 마인드가 있었어요. 왜냐면 코로나라는 걸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네. 전 세계가 이렇게 동시에 아파하는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근데 그때 마인드는 뭐 이런 거였거든요. 뭐 내가 지금 사서 주식 사서 전 세계가 멸망하면 나만 망하나? 그러니까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그때는 막 가자는 생각이었고 네. 지금은 와 어느 정도 이미 게임의 방향은 섰구나. 지금 뭐 일단 코스피 주가만 보면 진짜 손이 안 나가잖아요. 2200인데 네. 2200인데 근데 그 안에서 엄청난 차별화가 이루어졌죠. 오른 애만 엄청나게 올랐고 답이 안 나온 애들은 저 밑에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생각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지수를 보고 움직일 문제는 아니다. 그냥 이번 기회에 가는 애는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당장 단기적으로 연준이 추가적으로 나설 만약에 경제 지표가 조금 고꾸라진다거나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정말로 더 커져서 연준이 추가로 움직인다면 무슨 정책이 앞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계세요? 만약에 여기서 뭐 더 안 좋은 모습들이 또 나와가지고 연준이 뭔가를 더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극단적인 대책들도 아직 남아 있죠. 네. 예를 들면 마이너스 기준금리. 네. 예, 이런 것들이 제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가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또 설명하면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을 능히 네, 얘기할 네. 수 있으니까 그건 어려운 문제지만 네. 뭐 기준금리가 뭐 예를 들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 맡겼을 때 그 한국은행이 주는 예금금리거든요. 네. 네. 그거 마이너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도 시중은행들은 남는 유동성을 어딘가에 맡겨야 합니다. 네. 어딘가에. 왜냐면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이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해가지고 돈을 안 맡겨? 그럼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그렇다고 뭐 A은행이 B은행에 돈을 맡긴다. 이거는 상호간의 그 크레딧 리스크에 노출이 되잖아요. 네. 이 은행이 망할 리스크.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불가능하고 뭐 지준율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억지로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에 넣고 손해를 보거나 네. 아니면 어떻게도 억지로라도 굴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못해 채권이라도 삼성전자가 채권 발행하면 삼성전자 채권이라도 사는, 물론 삼성전자 채권 발행 안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는 이미 유럽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생각보다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건 이미 검증이 된 거고 연준의 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해서 마이너스 내기 아니면 지금부터 있는 그럼 미국채 다 사? 없으면은 공사채도 사? 없어? 회사채 사?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지구는 멸망하지 않을 거고, 인간은 약을 개발해낼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엔 백신을 개발해낼 거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풀어놓은 유동성은 어떻게 조절하지? 굉장히 천천히 조절을 할 겁니다. 왜냐면 경제가 뜨겁고 주가가 뜨거웠을 때 두려운 거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오로지 인플레이션. 근데 여기서 대응을 못 해가지고 고용 축소, 사람들의 일자리 없어지고 기업 망하고
물건은 남고 살 사람은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디플레. 이건 아예 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 믿음이 잘 안 가요. 너무 낙관적으로 네. 얘기해 주셔서. 제가 어쨌든 좀 채권 시장 쪽에 위주로 오래 있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건 딱 하나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 가격은 오른다. 네. 모든 자산은 그 자산에 매년 가져다주는 효용 가치라는 게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집이면은 이 집에 누군가 살 수 있으니까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월세 같은 걸 내잖아요. 그럼 그 집의 가치는 매년 발생하는 월세의 현재 가치화 시킨 게 그 집의 가치잖아요. 네네. 그럼 그 매년 발생하는 월세는 똑같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무슨 금리로 할인을 할 거냐의 게임이잖아요. 이 금리가 만약에 낮아지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집값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할인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조건적인 자산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할인율을 전 세계가 갑자기 단 몇 달 만에 어마어마한 수준, 뭐 작게는 50bp에서 많게는 1%까지 확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자산 가격은 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을 뿐이고, 거기에 심지어 그러니까 부동산 전세 가격이 반응하는 거, 이런 거 지금 너무 당연하거든요. 금리가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얘기합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든 없든 간에 금리 하락은 전세 가격의 무조건적인 상승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동의하시지 않으세요? 어차피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담하는 전세는 전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전세 대출 받아서 내는 월세가 중요한 겁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면 자기가 내고 있는 전세 대출의 이자 비용은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 가격이 올라도 자기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나요? 뭐 종부세도 늘었고 했겠다? 전세 가격 그냥 올립니다. 왜냐? 서울의 공급은 어차피 없거든요. 그러면은 공급과 수요는 어차피 공급이 더 부족한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떨어진다? 무조건적인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너무 당연한 이번 장에서의 스킴이고, 네. 우리나라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다시 한번 오를 겁니다. 이미 오르고 있거나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주식으로 생각하면은 주식도 똑같죠.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매년의 돈, 네. 그걸 가지고 현재 가치화 시키는 게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할인율이 떨어진 거예요. 할인율 1% 하락은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을 갖고 옵니다. 특히 금리가 낮은 시대일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할인율 하락의 효과는 자산 가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 장은 편안하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이건 강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금융시장 자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실물 경제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겠죠. 네. 네. 억지로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를 부양시키고 하고는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기업들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기업의 숫자와 안 힘든 기업의 숫자를 놓고 보면 당연히 힘든 기업의 숫자가 더 많은 거잖아요. 네네. 다만 금리를 쫙 밑으로 빼줘가지고 이 기업들한테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어쨌든 이자 비용의 감소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모든 정책 당국이 원하는 거는 사람 자르지 마, 이거고요. 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오로지 금리 하락의 효과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거고,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경제가 아무리 안 좋아도 할인율이 낮아지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요. 경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자산 가격이 오르면 그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은 월세의 현재 가치를 네네. 집값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기업은 그 기업이 매년 벌어들이는 돈, 앞으로 영구적으로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돈의 총합의 현재 가치잖아요. 이거 자체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결국 계속 잃어요. 네네. 그러면은 집의 월세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네네. 도저히 그 돈을 못 내는데 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도 물건을 팔아먹어야 버는 거잖아요. 네네. 줄어들겠죠.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정책 당국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무조건적으로 그냥 갖다 붓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똑같다는 가정 하에서만 할인율이 낮아지는 효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이 무너지면 뭐 자산 가격 이거 뭐가 없는 거죠. 어쨌든 정책 당국, 뭐 중앙은행 등등은 이 사태를 막기 위해, 고용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유동성 강세는 어쨌든 이어진다. 나한테 주식을 살 거냐 팔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쨌든 산다 쪽.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많겠죠. 또 것 막 같아요. 엄청 뭐 많이 보시면은 뭐 댓글 뭐 나쁜 댓글 막 달리고 저는 어쨌든 정리 차원에서 그냥 딱 한마디만 하면은 네네. 금리는 낮아졌다. 네. 그럼 그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은 있는 거다. 운용을 하시는데 코로나19 상황도 체크를 하시죠? 체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저희가 몸으로 매번 느낍니다. 어. 일단 상품 판매가 매우 어려워졌죠. 네. 투자자 네. 관점에서 코로나19를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
굳이 정말 체크를 하면은 뭐 갑자기 사망자가 어디서 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코로나는 인공호흡기만 제대로 잘 갖춰져 있으면은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니까요. 네. 매우 아프긴 하지만 네, 네. 그냥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그냥 조심하는 정도고 내가 이로 인해서 나의 뭐 경제적인 생활에 좀 뭔가 봐야 되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요, 어차피. 네. 오늘 우리 염 팀장님이 해주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거 같아요. 금리는 지금 너무 낮다. 다시 오를 일이 당분간은 없다. 무조건 같이 달려가면 된다. 맞습니다. 이건가요? 예, 정확하게. 네. 저는 저금리 상황에서 어쨌든 현금을 갖고 있는 행동, 여기서 은행에 예금을 하는 행동, 이런 것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어차피 초저금리 상황에서 현금은 가치가 없습니다. 네. 하다못해 금값이라도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내가 정 코로나가 무서우면 금이라도 들고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기본적인 방향은. 주식이 조금이라도 조정받을 때마다 주식 사고, 아니면 뭐 항상 부동산을 째려보고 있다가 내가 살 집을 마련을 하고, 뭐 이런 행동들이 맞지 않나. 정다 불안에 금 사고, 아니면 그것도 싫어 달러 사고. 시장이 무조건 등락이 있을 텐데 많은 부침이 있겠죠.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팁을 좀 사실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자신이 그냥 원칙만 지키면 돼요. 어쨌든 난 주식 살 거야. 아니면은 그냥 진짜 우리가 아는 옛날 적립식 투자 있잖아요. 나는 그럼 그냥 뭐 매달 15일에 주식 사지 뭐. 이런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자신이 원칙을 가지고 위험자산 투자할 거다라고 결정을 했으면은 그냥 그 원칙대로 투자하면 됩니다. 네, 오늘 염상훈 팀장님 모시고 저희가 찾아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네. 오늘 방송 마지막 소감은 그거죠. 지금 차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엄청 더워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50분째 이러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차 안에서 에어컨 없이. 적절한 시기에 한번 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